하하,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국의 정보원이었다? 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과 관련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김정은의 장남,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침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네,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고영환 한국관광대 겸임 교수님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국의 중앙정보국이죠. CIA. 여기에 정보원이었다. 이런 소식이 김민지 기자 계속 지금 들리고 있어요. 네,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김정남이 CIA와 완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CIA 정보원으로 그 요원들과 수차례 만났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될 당시에도 이 CIA 요원과 접촉을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왜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이 김정은 평전을 냈잖아요. 마지막 계승 자라고 여기 안의 내용에도 김정남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이 CIA 요원들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건네줬다. 이렇게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김정남은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사망했죠. 자, 김정남의 실체는 CIA의 정보원이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좀 맞는 얘기입니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그의 말아들이 해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정보기관이 있을까요? 정보기관이 관심을 갖겠죠. 일본 우리도 당연히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되고 그다음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되기 그때까지는 가장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남이가 해외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김경희 비서도 계속해서 싱가포르 등에 와서 치료도 받고 장성택 부위원장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북한 최상부의 고급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김정남이가 당연히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2013년 12월 달까지는. 그러면 어느 정보기관이 그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우리 정보기관도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 국정원도 직무유기죠. 거기서 가장 고급적인 정보가 나왔을 거고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만났을 건데 저는 CIA 연계설까지는 괜찮은데 CIA 정보원이었다. 이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다. 너무 과한 해석일 것 같고 어쨌든 각 정보기관들이 만나서 그러면 저 김정남이라는 저 사람은 만약 어떤 기관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공짜로 말 그대로 무료로 정보 서비스를 했겠습니까? 뭔가 오고 가고 했겠죠. 그게 미국만 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나 일본 기관들도 했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정보기관이 보호하에 중국 영향력이 아래 놓여 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남부 지역에서 계속 활동 지역을 거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보기관도 주시를 하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다는 게 거의 어쨌든 마카오에서 만났던 한인 교포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정남이가 어디 카지노 같은 데 있을 때 항상 뒤에 동양계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다 받고 필요할 때마다 김정남은 해당 기관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주고 해당한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금 보도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찌 보면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김정남 관련된 내용. 자, 북한이 시청자 여러분 처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잔혹성, 잔인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근데 기사가 하나 있던데요. 먼저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소감이 들고 막 사람이 떨게 한 것은 우선 한 달에도 진행되는 공개 청소하고. 자, 북한이 그동안 이제 공개 처형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공개 처형. 근데 김민지 기자, 이번에 북한이 공개 처형을 한 그 장소들이 뭔가 이렇게 발표가 됐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국제인권단체가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 처형 장소라든지 뭐 시체를 처리하는 장소, 또 관련 문서라든지 증거가 있을 만한 장소 이런 것들을 지도로 표시했는데요. 특히 북한 처형 장소가요. 323곳, 그러니까 323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북중 국경 지역인 함경북도와 양강도 쪽에 좀 몰려 있다.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의 공개 처형 장소가 323곳인데 저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게 교수님, 함경북도가 20곳, 양강도가 66곳이에요. 저희가 83%가 밀집되어 있는데 저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 지금 탈북자 610명을 면접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인데 한국에 지금 탈북자가 3만 4천 명 정도가 와 있는데 거기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양강도 사람들이고 1만 5천 명 정도가 저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의 거의 절대 다수가 함경북도하고 양강도 출신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함경북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아니다. 예. 그럴 정도로 거기 반동부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탈북자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고 그런 것이 결국은 함경북도하고 양강도하고 몰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83%가 몰려 있었고요. 근데 끔찍한 처형 방법, 총살부대를 이용한 처형이 교수형이나 유독성, 화학물질 처형보다 압도적으로 많네요, 우선 교수님. 그러니까 탈북민들, 저도 공개 총살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도 그 80년대 중반에 저런 걸 봤는데 저는 어떤 감을 주는가 하면요. 제가 총살하는 걸 봤는데 그때는 9발을 썼는데 처형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새로 들어오는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좌관급, 그러니까 영관급 장교 4명, 5명이 전문 총살하러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총살하러 다니면서 그 처형 부대, 그러니까 총살 부대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장교들로 구성돼 있고 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여놓고 공개 총살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죠. 근데 김민지 기자, 이번 이 보고서에 보면 북한이 처형을 할 때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 공개 처형장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줄에 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인데요. 인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맨 앞줄에 있고 그 두 번째 줄에는 중고등 학생들 그리고 나서 이제 뒷줄에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탈북민 대다수가 이런 처형을 직접 본 경험이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직접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인민학교 때 공개 처형 반 적이 있는데 인민학교인데도 어린애들 제일 먼저 제일 앞줄에 앉혔어요. 어른들 뒤쪽에 있게 되면 어른들 뒤에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그 뒤쪽에서 보고 애들이 오히려 더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 총살하는 가족들 앞에 딱 2줄로 앉혀놓고. 참 교수님, 그러니까 맨 그 공개 처형장 맨 앞줄에는 아이잖아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세우고 두 번째는 중고등학생. 맨 끝열에는 일반 주민. 그리고 그 처형되는 처형되는 사람의 가족들까지도 처형장에 강제로 와서 보게끔 하고. 그렇죠. 저 실제로 저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족들 제일 앞에 앉혀놓고 키 순서로 앉히는 거거든요. 소학교가 제일 작으니까 제일 앞에 앉혀놓고 중고등학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앉혀놓고 아니면 혹은 세워놓고 보는 건데 저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까무러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겠죠. 피와 살이 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는 뭐냐면 가장 극도의 공포감을 줘서 자기 유일지배 체제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북한 탈북민들의 거의 절대 다수, 거의 90% 이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형 장면을 다 봤다는 거거든요. 저 자신도 북한에 있을 때 봤던 거고. 그런데 보고 며칠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극도의 공포감이 밀려가지고 꿈에 자꾸 나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저래서 생기는 건데 참
잔혹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가 그 처형 당시의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지금 탈북민을 통해서 좀 취재해봤다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사형이 되는 이제 사람들의 가족들도 이 자리에 참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족들로 하여금 이 처형이 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하거나 대중들에게 좀 사과하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아직 죽음을 모르는 아이들이 이것을 참관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공개 처형하기 전에 먼저 가족들이 그 앞에 있는 그 처형 사형자들한테 네. 먼저 돌멩이를 던진다던가 이런 행위를 먼저 하고 우리는 죽음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뚝뚝뚝 하고 넘어지더라? 이러면서 걔가 그 막 흉내내가지고 우리 오다가 막 웃었거든요. 네, 북한의 공개 처형과 관련된 보고서가 좀 공개가 됐는데요. 참 하여튼 뭐 북한 정권의 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시청자 여러분 6월 12일이죠. 딱 작년 6월 12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다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6.12, 그러니까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이죠. 1년 전 오늘.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오늘 무언가 사실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잠깐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And I think, I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 that's going to be very positive.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 교수님, 사실 하노이 2월 말 노딜 그 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북미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요. 뭔가 친서를 보냈다? 그러니까 6월 12일 아닙니까? 오늘이 네. 딱 일주기가 되는 날이니까 일주기가 되는 것을 즈음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아름다운 친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친서. 그 전에 나하고 김정은은 사랑에 빠졌다는 말도 했고요. 그랬죠. 사실은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추가적인 질문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난 다음부터 핵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도 없고 아주 한반도 정세가 잘 관리되고 있다. 그건 나의 덕이나 예. 그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일주기 맞아서 다시 한번 돌려보자. 아. 그리고 당신네들이 셈법을 좀 고쳐라. 우리 셈법하고 좀 맞춰보자. 이런 의지가 표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친서를 받은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민지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무언가의 사실이 하나 공개됐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이제 만만치 않은가 봐요. 다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선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나 봅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 무속인에게 유엔 주재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찾아서 봤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속인이 트럼프가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 외교관들,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것을 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주 유엔 북한 대표부의 외교부의 그 대표부의 외교관이 직접 점까지 봤다. 글쎄요,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저게 2017년 말까지는 북한이 뭘 가장 신경을 많이 썼는가 하면 트럼프가 군사적 예방 공격을 할까? 그걸 계속 수소문하면서 다녔는데 한번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말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재선이 될까? 그러니까요. 이건데 어느 외교관, 북한 외교관이 한국인이든 어쩐 무속인을 만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가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시에 예서간 것이다. 나오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이런 거 한번 알아보라. 그러니까 코리아 타운에 가서 만나서 트럼프가 재선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재선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전략도 다시 바꾸고 다시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런 것들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른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저런 미신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반대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북한이 어떤 행위를 보면
지금 무속인들도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 뭔가 숫자에 어떤 좀 집착을 하고 그러니까 뭐 미사일 발사 날도 숫자에 맞춰서 구가 되는 숫자에 맞춰서 발사로 12월 12일 뭐 12시에 이렇게 쏘는 것도 시간을 맞춰보면 다 구자가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살아있을 때 차 번호가 자기 생일인 2월 16일이니까 216 9999 차번호가 그랬어요. 그 구자를 매우 좋아했거든요. 태기를 할 때 구자를 태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런 걸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람이 사는 나라인 건 틀림없구나. 뭔가 궁금한 게 되게 많고 이게 분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무속인한테 물어봐서 한번 해야 되겠지. 그런 거 보면 역시 북한도 사람 사는 사회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영환 교수님과 최근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다 됐군요.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